예, 경제와 외교를 관통하는 두 개 큰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협상 그 1단계 합의 그 내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인이 15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조바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미국의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IT라든지 그리고 일상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공장 이탈이 상당히 빨라지면서 실업 문제가 상당히 최근 들어와서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이제 지나면은 500개 품목에 1,560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들 품목이 대부분 소비재입니다. 그 수출 마진율이 보통 2에서 5%인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민영 수출 기업들도 도산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눈높이에 맞춰서 협상 전략을 다시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이라든지 콩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장 개방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중국 위안화와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15일 날 전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이 전향적인 자세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최소 한 달 내지 그리고 최대 한 석 달 정도는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유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15일이 어디서 딱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유예될 수 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예되면 우리는 또 지지부진한 그 흐름을 겪어야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 궁금한 건 기존에 있었던 관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4차 관세 부과 대상 금액이 1,56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부분적인 합의만 가지고 이전에 부과됐던 세 차례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전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협상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2차, 3차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국가 보조금 정책, 기술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는 국가 투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철폐시키고 국가 자본주의를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선 이전에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관세 25%는 전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가정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유예되는 거는 빼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을 테니 합의됐을 상황에서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과연 합의가 됐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갈까? 당사국들일까? 주변국들일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새우등 많이 터졌으니까 좀 수혜도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제4차 관세 그 품목을 보면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게임기 그리고 뭐 노트북, 일상 소비재와 관련된 부품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부품을 중국에 있는 가공 공장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강 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GDP 대비해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순으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나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철광석, 구리, 비철금속을 수출하는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그리고 중국이 최대 수출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반도체 그리고 5G와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재 재고 조정을 바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적당히 합의만 잘 보면 수혜받을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와 또 IT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역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주말 안에는 뭔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관련해서 뉴스들 계속 저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전망을 여쭙기 전에 베이징이 아니라 청주에서 열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중국 외교를 팬다 외교라고 하는데요. 팬다의 고향이 바로 청두입니다. 이 청두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베이징이라든지 연안 도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만약 여기서 개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뭐라 그러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청두라는 지역이 일대일로와 관련돼서 서남부 지역의 출발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 주도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도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 상국이 모인다면은 아무래도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청두 같은 경우에는 런던 콰이송이라고 해서 중국의 세계 최대 크라우드 소싱 물류 플랫폼이 있을 정도로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업들, 5G와 관련된 차세대 부품, 칩, AI, 디스플레이를 공동 생산 쪽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보여집니다. 청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상징성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미세먼지 때문에 자료 화면이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자면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는 잡혀 있지만 또 이와 별도로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 것이 한중 정상회담과 또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중이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한중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실질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킬 수 있게끔 중국이 좀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일정을 실무자들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24일 날 리커창 총리하고는 구체적인 안들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는 1대1로와 관련해서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문제, 미국 첨단 제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과 함께 중간재라든지 서비스를 상호 공급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중일 플러스 X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을 제외한 삼국이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중 간에는 이런 한국과 일본을 두고서 치열한 기싸움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 다시 한번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방안만으로도 의미부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중 정상이 만나서 관련한 내용도 당연히 얘기할 텐데 하다 보면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중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상 어느 정도 진척된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좀 매우 어렵습니다. 한한령과 같은 전략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부처들이 모두 모여서 합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철회된다든지 그리고 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는 한 아무래도 한한령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군부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드 문제를 두고서 한국의 압력을 계속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정책 리스크를 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열어달라 하면서 처음으로 말하는 게 이제 관광, 여행 쪽이거든요. 여기라도 문 조금씩 열자라는 스탠스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여전히 계속 한국 여행 막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삼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관광이나 문화 그리고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한한령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해서는 4불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광고라든지 크루즈 여행, 전세기 이용, 그리고 롯데와 관련된 코스가 포함된 여행 상품을 판매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한국이란 목적어를 쳤을 경우에는 텅 빈 페이지가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쌍커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 관광객을 피해가는 다양한 그 관광 코스라든지 상품 개발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설명하시면서 그 산불 약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도 그 포기한 것에 비해서는 영 회복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이유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술 핵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을 두고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인도로 이어지는 이 해상권을 장악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물동량의 70% 정도를 차단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술핵이 배치가 한반도에 됐을 경우에 무역 전쟁을 넘어서 앞으로 그 핵 군비 경쟁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 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 정상회의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까지 이렇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